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하느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KCB 가톨릭 방송은 각 본당의 후원과 개인, 비즈니스 후원으로 운영,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가족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도가 되어주세요. 후원 방법은 체크, 자동이체, 현금, 페이팔을 통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후원 방법에 대한 문의는 718-888-9130으로 하시면 됩니다. KCB 가톨릭 방송 후원회를 위한 월미사는 매월 마지막 토요일 뉴저지 가톨릭 센터에서 봉헌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내 신부의 세상살이 시즌2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황필구 요한 카페스트라노 신부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신부의 세상살이 황필구 신부입니다. 이제 완전한 7월입니다. 한창 휴가들 떠나실 텐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한국 가셔야 하는 분들은 또 격리 조치가 이제는 완화가 돼서 훨씬 수월하게 다녀오실 수도 있을 텐데, 한편으로는 너무 많은 여행객들이 몰리는 바람에 항공편이나 이런 문제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올여름 휴가 때 해외로는 못 가고 그냥 국내에서 쉬면서 나름 좋은 곳들 좀 찾아다니려고 계획을 세워봤는데, 숙소나 렌터카 예약하는 일도 사실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완전히 정상화가 되기 전까지는 이래저래 마음 편히 여행 다닐 수 있는 여건이 아직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도 저와 함께 여행하는 시간, 비록 상상으로이지만 행복한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동유럽으로 한번 가볼 거예요. 그 중에서 나라로 치면 체코, 폴란드, 헝가리, 그리고 오스트리아까지 들러볼 텐데, 이 나라들 구석구석을 다 가는 게 아니고 유명 관광지 위주로만 가볍게 돌아볼 거예요. 해외여행을 몇 차례 다녀보신 분들은 분명히 동유럽 나라들을 이렇게 묶어서 짧게 여행해 보셨을 거예요. 일단 물가가 쌉니다. 서유럽에 비해서. 영국이나 프랑스 또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다소 조금 비싼 편이죠. 동유럽은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큰 부담이 없는 수준이에요. 특히 한국에서 여행하기에 좋죠. 가까워요. 뭐 엄청난 차이는 아니지만 스페인, 포르투갈까지 가는 것보다는 헝가리나 폴란드 가는 게 거의 약 4분의 3 정도 거리니까 비행시간도 조금 짧고 항공권도 약간 더 저렴하겠죠. 저는 동유럽 쪽에는 한 번 가봤는데 신학교 학부 과정 중이었나 마치고였나 어쨌든 여름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지금 같으면 어디 새로운 곳을 여행할 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역사나 문화 같은 배경 지식은 가지고 출발을 할 텐데 그때는 뭘 잘 모르고 그냥 막 다녔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때의 기억을 최대한 되살려 보면서 오늘 시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코부터 가볼게요. 지금의 체코 부근은 고대부터 슬라브족이 살던 곳이에요. 로마 시대에도 있었고 중세에도 왕국으로 건재했던 곳입니다. 근대에 와서는 신성 로마 제국이나 오스트리아 헝가리한테 지배를 받기도 하는데 이후에 체코슬로바키아로 독립을 하죠. 그러다가 1993년에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분리가 돼요. 슬라브족의 나라다라는 이름의 나라들이 몇 있죠. 슬로베키아하고 슬로베니아는 아주 대놓고 자기네 정체성을 국명에서부터 드러내고 있는데 사실 그 근방에 있는 나라들은 전부 슬라브 유럽에 속해 있다라고 보면 돼요.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북마케도니아, 폴란드, 우크라이나,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전부 슬라브족에 뿌리를 두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체코는 슬라브 민족 한 부족의 부족명이었는데 현재 공식 국가명은 체코 공화국이죠. 체키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정식으로는 체크 리퍼블릭, 체코 공화국이에요. 체코 하면 떠오르는 도시는 역시 프라하겠죠. 프라하. 예전에 프라하의 연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저는 안 봐서 무슨 내용인지는 전혀 몰라요. 하지만 분명히 프라하 특유의 분위기와 낭만이 더해져서 아름다운 로맨스가 더욱 빛을 발하는 이야기였을 거라고 짐작은 해봅니다. 먼저 프라하 성을 갑니다. 그 앞에 구시청 광장이 있고 지대가 높기 때문에 도시 전망이 아주 좋아요. 바로 옆에는 성 비투스 주교자 성당이 있습니다. 뭔가 오래된 듯이 이렇게 그을린 고대 양식의 성당이죠. 동유럽을 다니다 보면 이렇게 때 묻은 듯한 오래된 건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청소를 안 해서이기도 하지만 자재 자체가 조금 원래 그런 거예요. 사암이라고 해요. 사암, 샌드스톤. 이 지역의 흔한 석재인데 단점이 까맣게 때가 잘 껴요. 동유럽 어딜 가나 강물을 봐도 뭔가 이렇게 뿌옇단 말이에요. 물이 더러워서가 아니에요. 일급수 사는 물고기들 거기 다 산다고요. 바로 이 사암이 녹아내려서 좀 더러워 보이는 거예요. 아무튼 그리고 광장에 가면 얀 후스라는 인물이 동상이 있어요. 얀 후스는 개신교 개혁가였어요. 나중에 제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 중인 가톨릭 교회사 깨알 홍보죠. 시간을 통해서 자세히 공부하시게 되겠지만 16세기에 개신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가장 주동인물이 누구였어요? 마틴 루터. 그렇죠. 얀 후스는 마틴 루터가 태어나기 거의 한 세기 전에 태어난 인물인데 나중에 마틴 루터나 다른 개신교 개혁가들한테 엄청난 영향을 준 인물이에요. 당연히 가톨릭 교회에서는 파문되고 화형까지 당합니다. 이후에 체코인들이 반발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당시 체코는 개신교 개혁에 동조하는 입장이 강했다는 얘기죠. 근데 또 지금의 체코는 개신교 신자들보다는 가톨릭 신자가 월등히 많아요. 물론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지만 뭐 그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가지로 내려오면 유명한 시계탑도 있고 까를교라는 뭐 예쁜 다리도 있긴 한데 뭐 그냥 그래요. 크게 와 뭐 이런 건 잘 모르겠고 그냥 프라하 분위기 자체가 참 괜찮았다라는 기억은 있습니다. 그리고 동유럽 전반적으로 그렇지만 체코에서 유명한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맥주예요. 맥주. 되게 물이 좋은 곳에 술도 좋은 법이죠. 우리가 맥주 하면 떠오르는 나라가 독일일 텐데 체코 사람들은 체코 맥주가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어요. 실제로 체코 맥주 굉장히 좋습니다. 요새 많이들 아실 텐데 필스너 우르겔이라는 맥주가 체코의 필젠에서 만드는 거고 우리가 흔히 믿고 있는 미국 대표 맥주 버드와이저도 사실은 체코 지명을 가져온 거예요. 체코의 체스케 부데요비치라는 곳에 만드는 맥주가 있는데 미국에서 부드바이저 혹은 버드와이저라는 이름을 가져와서 맥주를 만들어 팔아온 거예요. 뭐 복잡한 소송 스토리가 있는데 넘어가고 체코 현지에서는 부드바이저 오리지널이라고 해서
자기네가 원조다라는 걸 드러내고 있는데 마셔보니까 완전히 다른 맥주예요. 미국 버드와이저는 그냥 좀 저렴하고 가벼운 맥주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맥주 강국 체코 것은 아무래도 좀 깊이가 다르더라고요. 맥주를 만들 때 홉이란 것이 들어가잖아요. 홉, 일종의 꽃인데 어떤 홉을 넣느냐에 따라서 맥주의 향과 풍미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홉 중에 사츠라는 홉이 있어요. 사츠. 맥주의 그 쌉쌀한 맛을 내는 홉 중에 하나인데 체코 거예요. 그게. 사츠가 체코 도시 이름인 거예요. 사실 라거 맥주의 원조가 우리는 독일이라고 많이들 알고 있는데 사실은 체코가 먼저예요. 체코. 독일에서 대중화를 시킨 것이죠. 자, 이렇게 저만 재미있어 할 것 같은 술 얘기를 너무 오래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여행한 동유럽에서 기억이 남는 거는 뭐 이제 곧 다 이야기를 할 거지만 세 가지예요. 자연, 음악, 그리고 술. 이렇게. 이 지역 역사를 뭐 본다라고 해도 사실 로마 역사처럼 아주 고대 때부터 올 게 뭐 별로 없어요. 근대에 와서나 조금 할 얘기가 있죠. 음식도 뭐 그렇다고 딱히 뭐 없어요. 소세지랑 돈가스 뭐 그런 거죠. 돈가스 아니고 슈니첼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거기서 거기에요. 다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헝가리의 부다페스트로 갑니다. 먼저 헝가리는 HUN, 헝가리잖아요. 훈의 땅, 훈족의 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훈족이 누구예요? 여러 썰이 있어요. 흉노족이 곧 훈족이다. 아니다. 서로 다른 민족이다. 아니면 흉노족의 일파다. 흑해 북부의 마자르족이다. 고대 일대의 말갈족이다. 뭐 학자들마다 다른 주장을 하는데 어쨌든 중앙아시아 출신 부족인 것만큼은 분명하죠. 이 기마 유목 민족 훈족이 한 나라에 밀려서 서쪽에서 서쪽으로 계속 이주를 해오고 이렇게 유럽을 약탈하는데 그 지역에 당시에 있던 덩치 큰 게르만족도 당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게르만족은 점점 내려가죠. 점점 로마 제국 영토로 넘어가는 거예요. 게르만 대이동이죠. 그것이. 결국 서로마는 멸망당합니다. 이후에 게르만족 왕국들이 여러 군데 생겨나요. 그리고 이후에 생존한 훈족이 세운 나라가 바로 헝가리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아시아 문화가 이어져 오는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름을 쓸 때 저는 황필구이고 미국이나 대부분 유럽에서는 이름을 먼저 그리고 성을 나중에 쓰죠. 필구, 황 이렇게. 근데 유독 헝가리에서만 성을 먼저 쓰고 이름을 나중에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소를 쓸 때 우리가 한국에서는 큰 개념부터 작은 단위로 이렇게 내려오죠.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중구, 목동, 몇 번지 이렇게. 근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번지수 먼저 쓰고 길 이름, 도시명, 주명, 그리고 국가명 이렇게 나가요. 56에 15, 213가, 베이사이드, 뉴욕주, 그리고 USA 이렇게. 근데 헝가리에서는 이렇게 안 쓰고 한국처럼 그 순서로 쓰는 거예요. 이게 다 아시아의 영향에서 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다 들어오는 본도시 부다페스트.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다페스트는 본래 두 개의 다른 도시가 합쳐진 거예요. 부다랑 페스트 합쳐서 부다페스트. 자, 이렇게 사진을 보면 강이 있죠. 이게 도나우 강이에요. 도나우 강. 독일 남부에서 루마니아까지 해서 흑해로 빠지는 2860m, 유럽에서 두 번째로 긴 강이에요. 이 도나우 강을 경계로 한쪽은 부다, 다른 한쪽은 페스트. 그래서 부다페스트라고 부릅니다. 부다페스트도 역시 뭐 헝가리 역사나 문화에 대해서 자세히 잘 모르면 그냥 여느 다른 동유럽 도시라고 밖에 안 느껴질 거예요. 어디 가나 있는 성당, 어디 가나 있는 구시가지, 또 뭐 수도였으니까 궁전, 그 내부 투어 조금 하고 뭐 별거 없어요. 근데 저녁에 배를 한번 타볼 만해요. 어딜 가나 도시에 강이 흐르면 유람선은 되게 꽤 괜찮아요. 파리도 그렇고 런던도 그래요. 여기 부다페스트에도 강변에 주요 건축물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국회의사당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해질녘에 배를 타기 시작해서 서체니 다리도 이렇게 조명을 화려하게 해놨는데 그 밑으로도 배를 지나가고 어두워질 무렵에 이렇게 국회의사당 건물을 지나갔는데 굉장히 멋지죠. 배 타고 가까이서 보면 정말 그럴싸해요. 자, 그 다음에는 폴란드로 갑니다. 폴란드는
폴란드어로 표기하면 폴스카가 되는데 역시 슬라브족의 일파인 폴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폴이라는 단어는 들판, 평원을 말하는 거예요. 폴란드는 역사적으로 외세 침입을 정말 끊임없이 당했던 나라인데 어쩔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지대가 산이 별로 없고 들판이나 평원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방어하기가 어려운 지리적 불리함이 있는 거죠. 그리고 주위에는 전부 열강국들 천지예요. 동쪽으로는 흉노족이나 훈족, 또 서쪽으로는 게르만족, 북쪽으로는 바이킹들, 이렇게 계속 당하고 산 역사가 아주 긴 나라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민족성하고 조금 비슷하네 어쩌네 하는데 솔직히 제가 폴란드 사람들 많이 만나봤거든요. 하나같이 다 이상해요. 사실 뭐 이상하다고 하면 안 되죠. 정확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죠. 다르다. 괜히 아픈 역사가 있으니까 공감대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치면 이태리 사람들하고도 우리랑 비슷하게요. 부모 모시는 전통이 있으니까. 서양 사람들이 아시아인들 볼 때 한중일 문화가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절대 아니죠. 괜히 억지로 공통점 찾아서 친한 척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다르면 다른 대로 인정하고 공존하는 것이 사실은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폴란드에서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가장 먼저 가봐야 할 곳은 크라쿠프예요. 크라쿠프에 뭐가 있나요? 세계 청년 대회도 있었는데 하느님 자비 성당이 있어요. 하느님 자비 성당. 1931년 2월 22일 성녀 파우스티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슴에서 피와 물이 빗줄기로 흘러나오는 모습을 환시로 체험합니다. 하느님 자비 상본 다 아시죠?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약속하신 그 엄청난 은총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해요. 파우스티나 성녀가 그 모든 걸 그 일기에 기록을 합니다. 파우스티나 다이어리라고 하는데 한국어로도 번역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대신학교 때 영어로 이제 공부하면서 읽었고 동유럽 여행할 때 당시에는 그 이전이기 때문에 파우스티나 성녀랑 하느님 자비 상본에 대해서 솔직히 몰랐어요. 그래서 거길 안 가봤어요. 하느님 자비 신심이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많이 익숙하지가 않죠. 근데 정말 중요하고 강력한 은총의 힘을 받을 수 있는 준성사예요. 하느님 자비 기도 여러분들 꼭 마음 다해 봉헌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크라쿠프에 가긴 갔어요. 주변 도시에 넓은 광장이 있는데 가운데에는 성모 승천 성당이 있고 주변에는 넓은 또 장터가 있습니다. 알록달록한 건물들도 예쁘죠. 여기 크라쿠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가면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 자리가 나옵니다. 아시죠? 아우슈비츠, 오행시비츠라고 발음하기도 하는데 바로 나치 시절에 유대인들을 가두고 학살했던 수용소였어요. 1945년까지 무려 60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을 당했는데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가장 이제 규모로는 큰 곳이었어요. 지금은 박물관으로 개방을 하고 있는데 가서 보면 정말 끔찍해요. 수용소 시설부터 옷까지 하고 그 가스탄 깡통들 쌓여 있는 거 그리고 안경들 쌓여 있는 거 신발 쌓여 있는 거 보면 참 입이 안 다물어져요. 정말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적당히 보고 얼른 나와야 돼요. 우울해져요. 빨리 나와서 맥주 한잔 하면서 마음을 좀 달래야 돼요. 폴란드도 역시 맥주가 굉장히 맛있습니다. 가는 동네마다 지역 맥주가 있는데 다 맛있더라고요. 자, 그리고는 비엘리치카라는 곳으로 가요. 비엘리치카에 뭐가 있냐면 유럽 최대의 소금이 매장되어 있는 소금 광산이 있습니다. 아마 100m도 더 내려갔던 것 같아요. 지하로 엘리베이터 같은 거 타고 내려가면 아직도 엄청난 소금이 남아 있어요. 1996년까지도 여기서 소금을 채취했었다고 해요. 자, 이렇게 암염이 있다는 건 수만 년 전부터 오랫동안 바다였었다라는 뜻이에요.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물이 빠져나간 곳에 소금은 남고 나중에 물이 증발하고 난 뒤에도 염화 칼슘, 그러니까 소금만 남게 되는 거죠. 11세기에 여기를 발견합니다. 사실 소금이라는 게 지금이야 뭐 굉장히 흔해 빠졌죠. 눈 오면 길바닥에 다 뿌려볼 정도니까
하지만 소금이라는 건 오랜 역사 속에 항상 귀한 거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소금 귀한 걸 잘 몰라요. 서남해 안에 소금이 많이 나거든요. 근데 천일염이라는 게 생각보다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만들어지는데 기후랑 바람이랑 뻘에 물이 얼마나 들어오고 빠지느냐 뭐 이런 여러 조건들이 있는데 지구상에 바닷가는 흔해도 다 천일염이 나는 건 아니에요. 몇 군데 안 돼요. 그래서 소금은 항상 비싸고 귀한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 소금 광산에서 일하는 일꾼들한테는 소금을 일당으로 줬는데 소금은 쌀이라고 해요. 쌀, SAL, 쌀. 그래서 살스부르크도 소금이 나던 곳이에요. 우리가 봉급, 월급,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salary라고 하잖아요. salary. 여기서 온 거예요. 소금을 일당으로 줬던 거에서. 우리가 야채에 소금을 뿌려 먹는 걸 샐러드라고 하죠. 자, 아무튼 광산 지하로 가보면 소금으로 별별 걸 다 조각을 해놓고 무슨 샹들리에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경당도 있더라고요. 다 소금으로 이렇게 조각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대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코파네라는 곳으로 갑니다. 여기는 폴란드의 알프스라고 하는 곳인데 제가 미국에서 이제 거대한 국립공원들 몇 군데 다녀보고 했는데 참 자연을 보고 힐링이 될 수 있다는 걸 처음 느꼈어요. 호수랑 또 산 위에서 내려다보는 경치랑 해서 알프스죠. 정말 숨이 확 트인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체험했어요. 저의 동유럽 여행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가 나왔죠. 자연. 정말 대단해요. 하느님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스트리아로 갑니다. 항상 오스트리아랑 오스트레일리아랑 헷갈리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외국 사람들도 많이들 그렇대요. 오스트레일리아는 캥거루 있는 것이고 지금 여기 동유럽에는 오스트리아이죠. 자, 오스트리아는 동쪽 땅이라는 뜻이에요. 오스트리아는 원래는 오스트마르크였어요. 오스트마르크. 오스트는 해 뜨는 쪽, 그러니까 동쪽을 뜻해요. 고대 메소포타미아에 여러 문명이 있었어요.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알고 있는 수메르 문명이 있죠. 거기 우르라는 곳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고향이고, 그리고 아시리아 문명, 또 히타이트, 그리고 아카드 문명도 있는데 아카디아어에서 오스 혹은 아스는 해 뜨는 쪽을 뜻해요. 해 뜨는 쪽. 그래서 아시아는 해 뜨는 쪽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오스트로고트는 동고트족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르크라는 건 변방을 뜻해요. 지금 제 교회사 시간에도 프랑크 왕국 초기를 살펴보는데 결국 게르만족에서 살아남는 또 유럽을 정복하는 건 프랑크족이란 말이죠. 이 프랑크 왕국이 북쪽 변방은 덴마르크이고 동쪽 변방은 오스트마르크, 즉 오스트리아가 되는 거예요. 자, 현재 공식 언어는 독일어를 쓰고 있죠. 최대 도시는 비엔나예요. 빈. 자, 비엔나로 가봅시다. 비엔나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시나요? 비엔나 소세지가 떠오르죠. 후라이팬에 기름 두르고 이렇게 구워서 케찹 찍어 먹으면 최고예요. 저도 어렸을 때 좋아했던 것 같은데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 보통은 길게 이렇게 만들어서 핫도그에 넣거나 하죠. 원래는 프랑크푸르트에서 만들던 방식이에요. 상품화가 된 곳이 비엔나이고, 그래서 비엔나에 가면 우리처럼 비엔나 소세지라고 하면 몰라요. 프랑크푸르트 소세지라고 부른다고 해요. 또 비엔나에서 유명한 게 뭐 있냐? 비엔나 커피 들어보셨죠? 사실 이 비엔나 커피라는 것도 비엔나 사람들은 모르는 커피예요. 멜란지 커피라고 해요. 멜란지 커피 혹은 멜랑슈. 멜란지는 혼합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너 멜란지 혹은 비엔나 멜란지라고 하면 비엔나 블렌디드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뭐 거창하게 설명했지만 별거 없어요. 그냥 카푸치노랑 똑같아요. 미세하게 우유가 더 들어갔네 어쩌네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카푸치노예요. 에스프레소에 우유랑 거품 올린 거. 근데 카이저 멜란지라는 커피가 있어요. 카이저 멜란지. 카이저는 황제라는 뜻이죠. 이거는 계란을 거품에 섞어서 우유랑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요새 스타벅스 가도 있더라고요. 마이크로폼이라고 하죠. 거품의 밀도가 조금 더 있고
훨씬 푹신한 그런 부드러움이 있어요. 맛있어요. 비엔나 가시면 꼭 맛봐야 하는 커피입니다. 카이저 멜란지 커피. 그리고 맥주도 맛있는데 앞에서 맥주 얘기 너무 많이 해서 그냥 넘어갈게요. 동유럽 맥주는 어쨌든 다 맛있다. 혹시 미술에 관심 있으신 분들 구스타프 클림트 아실 거예요. 구스타프 클림트. 여기 뉴욕 맨하탄에 노이에 갤러리라는 미술관이 있는데 거기에도 클림트 작품이 몇 점 있습니다. 근데 클림트 그림 중에는 역시 키스라는 작품이 가장 유명하죠. 이 키스 그림 하나만 가지고도 1시간 얘기를 해야 할 거예요. 비엔나 혹시 가시면 꼭 봐야 할 그림입니다. 벨베데레 궁 안에 있는 뮤지엄에 있어요. 클림트의 키스. 자, 이제 동유럽 여행 3번째 마지막 포인트 음악이에요. 음악. 앞서 여행한 곳들 중에도 이제 음악인들의 흔적들, 이를테면 모차르트가 살던 곳들, 또 콘서트를 열었던 곳들이 심심치 않게 다 있어요. 그리고는 음악의 도시라고 불리우는 비엔나가 있습니다. 고전파 음악의 거장들,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같은 천재들이 교향곡을 발전시키고 소나타 형식을 만들어낸 곳이 바로 비엔나예요. 왜 비엔나였냐? 당시 최고의 도시였죠. 신성 로마 제국을 지배했던 합스부르크 왕가의 수도가 바로 비엔나였어요. 최고 귀족층 또 부유층이 전부 비엔나로 모여들었단 말이죠. 그러니 가난한 음악가들도 그런 권력과 부를 쫓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기회의 땅이었던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비엔나는 당시에도 유럽 각국의 문화가 공존하던 곳이에요. 지금의 뉴욕과 또 같은 곳이죠. 다양성과 포용성이 다분했던 곳이기 때문에 예술가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10분 발휘될 수 있던 곳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비엔나에는 공연장이나 극장들이 훌륭한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콘서트 티켓 사서 음악 듣고 왔는데 정말 화려해요. 음악도 좋고. 그리고 비엔나 근처에 뭐가 있죠? 음악가들의 묘지가 있어요. 브람스, 슈베르트부터 해서 베토벤, 또 우리가 이름만 대면 익숙하게 알만한 음악가들이 다 여기에 묻혀 있어요. 그 중심에는 바로 모차르트 형님께서 자리하고 계십니다. 모차르트가 최고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도시로 체코의 체스키 크롬노프라는 도시로 갑니다. 여기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동유럽 도시의 옛날 모습이 남아있는 곳이 아닐까 해요. 구시가지로 들어가면 너무너무 아기자기하고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어요. 도시를 빙 둘러서 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그 강을 건너서 언덕 위로 올라가면 도시 전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거기서 그냥 한 달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물론 관광객들 없이 조용할 수만 있다면 말이죠. 자, 이렇게 동유럽, 제가 동유럽 지역을 이렇게 돌면서 봤던 곳들 중에 몇 곳을 추려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기 미국에서보다 한국에서 오히려 가보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기억이 새록새록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못 가보신 분들도 언젠가는 꼭 서유럽과는 또 다른 동유럽의 매력에 푹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즐거우셨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미있는 여행지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내신부의 세상살이였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 이상빈, 알렉산델 신부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라디오, TV, 인터넷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은 FM 87.7을 통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5시에 1시간씩 2차례 방송되고 있으며 TV 방송은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타임워너 스펙트럼 1493번과 케이블 비전 옵티멈 1153번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홈페이지 www.kcbny.org와 KCB 가톨릭 방송 유튜브 채널 KCB4U 그리고 KCB 가톨릭 방송 어플을 통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지금 듣고 계신 라디오는 보이는 라디오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